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야가 체제 정비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선거 앞두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정부의 백신 추가 도입 발표에도 이 백신 수급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님과 함께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잘 제대로 서야 우리 국민들의 삶이 편해지는데요. 여야 새로운 지도부, 국민들을 위한 지도부가 꼭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당대표 후보들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치밀한 전략,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협상력, 홍영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50%를 넘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말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5월 2일 저녁 민생 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바뀌고 있다.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우원식이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네, 홍영표 후보가 이른바 이제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 자, 우원식 후보 민생을 강조하고 있고 송영길 후보는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당대표 경선 판세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부위원장님, 이제 5월 2일 날 뽑는 거잖아요. 예. 네, 당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습니다. 당 내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글쎄 뭐 제가 누구라고 지금 여기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의미 있는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게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있는데 뭐 거의 표차 지지율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당 대표 선출이 네네.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해서 실제 일반 국민 반영률이 10%밖에 안 돼서. 와, 그럼 예. 당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예. 지난번 그 전당대회 또 역시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실제 당대표 선출의 중요한 그 결정 요인이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게 외부적으로 어떻게 좀 형성되고 있다가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여서 네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그 전당대회가 과거 전당대회보다는 물론 선거에 지고 나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만 좀 분위기가 좀 차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흥행을 좀 저조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당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물리적인 문제도 있죠. 비대면 뭐 유세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과거처럼 뭐 지지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점도 있지만 뭐 선거 패배 후에 진행되는 선거라는 점도 있고 이 사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 본인 자신이 부각되는 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 대통령과 임기 1년 해서 국정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역할하고 그 이후에 선출되는 후보와 함께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역할을 그렇죠. 그런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 역할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물리적인 상황도 있지만 차분하게 당원들도 이제 그런 요인들을 놓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지금 초반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뭐 특히 SNS상이나 이런 데에서 좀 다양하게 의원들이 막 분출되면 외부로 보이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 내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그런 분위기는 조금씩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 내에서는 어떤 후보가 어떤 인물이 어떻게 당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뭐 일단 제일 중요하게는 이제 재보궐 민심을 어떻게 수습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가 첫 번째고 그거에 그 바탕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당 대표가 누구냐. 이 정권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재창출을 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냐.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여당 당 대표 지금 경선 상황 보고 계시죠?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타당이니까. 근데 저 세 분이 다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네네. 대중이건 국민이건 우리 당에서도 익숙한 분이고 특히 두 분은 이제 원내대표를 다 역임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그
그분들의 성향이나 뭐 추진력 이런 것에 대해 특히 뭐 친문인지 이런지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당원들께서 지금 네. 10% 제역은 사실상 거의 당원들이 움직이시는데 90%를 당원들께서 대선 관리 국면을 단순한 관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을 어느 정도 변화를 추구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느냐 이 점에서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님의 경우에 지금도 돌파라고 그러시잖아요. 위기 돌파라는 것은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전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전 이해가 돼서 이분이 과연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여러 가지 다른 말씀하셨던 한미 FTA를 찬성하셨던 그리고 신한울 원전도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송영길 후보한테 어느 정도 당원들이 다음 당의 쇄신을 맡길 것이냐. 특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수째거든요, 당대표. 지난번에 2018년도에는 이해찬 대표에 이어서 2등을 했어요. 김진표 대표가 3위를 했고. 그랬군요. 그래서 당원들의 그 어떤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냐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상대 당, 그 여당의 당 대표가 누가 될지 아주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내 대표 선출 금요일이죠. 30일 금요일로. 지금 뭐 4명의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떤 인사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까? 뭐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예.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특히나 이 안개 속입니다. 뭐 다 찍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2강 구도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평이었는데 최근에는 1강이 조금 더 앞서는 게 아니냐. 지금 1강 3약 구도입니까? 1강 1중 2약 구도가 보통 아니냐라는. 2강 2약 구도라고 하던데. 근데 약간 좀 차이가 나는 2강 체제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평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현 부회장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어떻게든지 협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떤 분이 되는 게 좀 좋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말이 잘 통하시면 되겠죠. 말이 잘 통하는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원구성 협상 당시에 보면 상당히 좀 그 대화가 교착되고 결국에 그 원만한 협의에 의한 원구성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 문제는 뭐 다시 이제 들어간 것 같지만 여전히 갈등 요인은 있어서 이후에는 어찌 됐든 뭐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제, 부동산도 그렇고 코로나 민생 관련된 입법 과제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좀 대화가 원만하게 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선출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이제 당 대표도 새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일정은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서 먼저고, 당대표 권한대행도 겸직하면서 이제 전당대 일정을 아마 그렇죠. 만들 뭐 겁니다. 당 대표 출마하겠다고 한 분들 좀 나오고 있죠. 뭐 한 분이 이제 조혜진 의원은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도 어느 정도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것들은 다 알려져 주영 있는 원내대표도 나올 것 같던데 아닙니까? 아직은 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지만 아직은 안 하셨군요. 할 걸로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출마 선언할 분들의 범위도 지도 체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집단 지도냐 아니면 단일 지도냐에 따라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할 것도 같아요. 초선 대표론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것은 이제 당의 김웅 쇄신을 의원입니까? 김웅 의원의 경우에 이제 당의 쇄신을 책임지고 초선이 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안들이 있는데 또 한편 보면 이 김웅 의원을 지도부에 입성시켜서 당의 쇄신을 촉구하는 면은 좋지만 사실 대선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다선이 해야 된다라는 또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더불어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 특정 대선 주자에 하고 너무 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오해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예. 상당히 이제 좋은 입지를 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여당에서도 초선의 목소리가 좀씩 커지고 있잖아요. 야당에서 저렇게 초선 당대표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초선들이 선거 이후에 몇 가지 반성적 입장을 밝혔다가 이제 당원의 비판들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뭐 초선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변화의 쇄신이 어떤 결과적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 뒤늦게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당이 그런 대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국민의힘이 야당이긴 타당이긴 하지만 그런 뭐 움직임이나 그런
그 시도들이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 당에서도 예, 초선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예, 이건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정치권의 공통적인 제가 볼 때 숙제 같아요. 예, 민주당이건 예. 국민의힘이건 간에. 예. 그 초선에 대한 기대가 큰 건 어쩔 수 없지만 네네. 그 초선의 국회의원 임기도 4년이고 다선의 임기도 4년이거든요. 예. 근데 초선 의원들이 항상 보면 당이 국민적 사랑을 못 받고 나서 그때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 전에 뭐 했는지 그 전부터도 열심히 해오던 분들이 예. 앞으로 내가 나한테 맡겨줘 이러면 다들 인정을 할 것 같은데 네. 기존에 민주당도 보면 몇 분, 5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목소리를 못 내서 미안하다.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뭐 네. 이런 취지의 발언이 과연 앞으로 당과 3년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열심히 모습을 해주시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국민의당과의 합당이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뭐 당원 간담회를 열면서 의견을 모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속도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안 대표님의 입장에서 당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를 의결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취합하는 구조일 수는 있습니다. 예. 이전에 본인이 후보로 출마할 때에도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스럽고요. 예. 또 하나 저희 그 국민의힘에게 약속한 합당하겠다라고 말씀을 할 때도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도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다소 어떤 뭔가를 목적하에 두고 시간을 끄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시간을 끌고 있다 일부러. 그러니까 합당을 할 것인지 또는 합당을 할 때 언제쯤 하는 것이 가장 국민의당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예.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의 입지와 관련돼서 본인이 앞으로 대선 주자로 뛸 것인지 또는 킹메이커로 할 것인지 예. 본인은 차차기로 가고 차기로 가고 예. 이렇게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전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아직 계획이 쓰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어느 정도 조합이 이루어지면 그때 본인이 뭐 합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까지 다 뽑고 나서 그 이후로 합당을 좀 추진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요? 그 이후에 예. 이전에 막 합당을 하게 되면 뭐 지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니까. 들어오시게 되고 나서 예. 전당대회 치르게 되면 지분 문제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네.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고 합당하게 되면 예. 지분 문제가 좀 구체화되죠. 이런 시각은 있지만 그걸 좀 넘어서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회장님, 안철수 대표의 이 최근 행보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그 합당 추진 지금 과정 이런 모습들을 여당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안철수 대표의 정치 행보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예측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지금까지도 보면.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진짜 오랜만에 이번 보궐선거에 선거에 기여를 했고 예. 그것에 이제 바탕해서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여전히 국민의힘 외부에서 향후 야권의 어떤 대선 구도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분과 또 반대편에 서서 또 역할을 좀 고민해봐야 되고 국민의힘과의 또 합당에 있어서도 흡수 합당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입지나 역할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걸 고려하면 뭐 통합 전대를 통한 합당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아까 예측한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새 지도부와 합당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모든 그 전제는 안철수 대표의 대권 행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누구와 같이 갈 것이냐 예.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지금 국민의당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봤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함께 이 탄핵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자, 이 도로 한국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서병수 의원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되어서 징역형의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뭐 경제계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면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뭐 통치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뭐 그동안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중도 외연 확장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사임하자마자 그리고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이 부정하는 이런 탄핵을 부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여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발언을 이해하고 또 어떤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야당 내에서 사실 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예. 그것이 이제 탄핵에 대한 본인 소회를 개인적 모임에서 밝힐 수는 있어도 저렇게 대정부 질문에서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중도 확장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정통 보수 입장에서 보더라도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쉬움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사면론을 주장하고 할 수 있는 그 여진이 있지만 탄핵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언이고 특히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그래서 당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다. 아직까지 개인적인 의견이죠. 뭐 당론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책임 추궁 이런 부분도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보궐선거에서 20, 30대 젊은 측이 일단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요. 사면론, 탄핵, 불복론 여기에 대해서 당내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만 20, 30대 층의 생각은 상당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연령별 여론을 보면요. 20대, 30대 모두 반대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 이전에 그 연초에 보면 이낙연 그 전 대표께서 사면론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일각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면론이 급격히 진행됐던 걸로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정부 내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했던 걸로 알려지기도 했단 말이죠. 신빙성 있는지는 차치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성숙된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사면론에 대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제부터는 대통령께서 이제 갖는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할지 절차를 진행할지는 따라서 이걸 갖고 정당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후부터는 대통령이 결정하실 일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렇게 사면론이 많이 불거지는 이면에는 이제 정권 마지막 그 막바지기 때문에 아마 사면이 어느 정도 성숙돼 있지 않나라는 고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더욱더 사면론에 부채질을 하게 되면 젊은 층 입장에서 보면 사면 자체도 불공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권에 더욱더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 조기현 부회장님, 여당 내에서는 이 사면론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이 많습니까? 뭐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될 문제고 물론입니다. 당이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성숙돼 있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야당에서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기 사면이 좀 필요하다라는 뭐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나 봐요. 맞습니까? 뭐 야당에서 나온다기보다는요. 일단 경제계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5단체가 아마 조만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정식 건의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이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제 사실 미중 간의 패권 사이에 저희가 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재용 씨가 나와서 그것을 풀어주길 바라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더욱이 이제 법무부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면이 있어야지만 삼성을 복귀해서 삼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연관성상에서 나온 말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 당의 의견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뭐 앞에 이제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면론은 뭐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도. 근데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00명대 기록했는데요. 중대본에서 오늘
코로나19 대책회의 결과를 잠시 뒤에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브리핑 내용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 4월 25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659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621명에 비해서는 38명, 6.1%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일주간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2로 그 전주에 1.1보다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환자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유행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루 평균 수도권이 421명, 비수도권이 23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경기가 매일 400여 명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고 부산, 울산, 경남 등도 계속 증가하여 매일 110명 정도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 3차 유행과 비교해서 중증 환자의 발생이 줄어들었고 전담 중환자실 등 병상은 많이 확충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의 경우 전담 중환자실 여유가 50여 개밖에 안 되어 자택에서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다수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766개 병상 중 74%, 546개 병상의 여유가 있으며 입원 대기 중인 환자도 없습니다. 중등도 경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8,400여 병상, 54% 정도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지만 유행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며 특히 이렇게 늘다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 유행이 증가하면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거나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많은 생업시설에 어려움을 주고 서민경제를 힘들게 합니다. 최대한 이러한 조치 없이 좀 더 정밀한 방역 노력을 통해 현재의 점진적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싶은 것이 정부의 희망입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5월 2일까지이므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특별방역 관리 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중앙부처들은 장차관, 실장들이 직접 나서서 하루 한 번 이상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 시태를 현장에서 점검할 것입니다. 관련 협회 단체와 만나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하여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의 소관시설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입니다. 경찰청의 경우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 기관의 경우 회식과 사적 모임을 금지하며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확대합니다. 이에 준수를 따지는 불시 단속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은 시장, 도지사가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방역수칙의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매일 그 처벌 실적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의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업무 증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 내의 지원 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함께 추진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간호사 인력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 중단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현장 지도와
협회와의 면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하루 전국 지자체에서는 식당, 카페, 학원 등 22종 시설 12,000개소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1,900여 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어제까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500여 건에 대한 고발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행정명령은 2,100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일주일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점검과 계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즉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은 기존의 1,300만 명분에 더해 모두 3,300만 명분이 확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한 전체 백신 물량도 9,900만 명분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2번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고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 대상자 3,60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3번 가까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백신 물량에 대한 우려는 이제 충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현재에 집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혼란스럽고 방역과 접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양상이 커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공급 차질에 대한 논쟁도 그러하였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 백신 수급이 낮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그러합니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우리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백신을 도입한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아마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은 조금 더 느슨하게 하더라도 백신 수급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논지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우리의 도입 물량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언론에서 백신 선진국이라고 지칭되며 일상을 회복한다고 소개되는 영국의 경우에는 접종 대상자의 절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전문가 유럽 의약품청도 극히 드문 부작용으로 접종 편익이 훨씬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일상 회복도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영국이 일상을 회복한다는 발표는 폐쇄된 술집, 체육시설 등을 이제 운영한다는 것으로 아직도 극장, 공연장 등은 운영이 안 되며 극단적인 폐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정도는 우리의 경우 지난 1년 내내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상은 이보다 더 자유롭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일상사회일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어디까지 얼마나 더 안전해지는 것인지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며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크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 붕괴가 발생할 정도의 대유행을 막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수십만 명씩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현재까지 1,813명, 치명률은 1.52%이며 현재까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경제적 피해,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극단적 피해가 야기되는 대규모 봉쇄 조치를 피하면서 적절한 사회관리 속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보여지는 봉쇄 조치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지나치게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하여 고위험층부터 전 국민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위험을 대폭 낮추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6월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 취약시설 등 1,200만 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단계로 고령층을 제외한 접종 대상자 국민들에 대해 9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접종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차질 없이 이 1단계 계획, 고령층과 취약시설 필수 인력 등 1,2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이 기간 중에 코로나19 유행을 적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함께 이해해 주시고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실행과 적절한 유행 통제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에 대한 접종이 잘 완료되면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제약이 많은 만남과 모임부터 일상생활 다방면에 걸쳐 현재보다는 훨씬 안전한 생활이 가능해지시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도 전체적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로 바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역당국의 발표 내용 들으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회식, 사적 모임 가능한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2천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 추가 도입 계약을 맺었고 불필요하게 도입 논쟁은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된다.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분께 이 방역, 특히 이 백신과 관련해서 잠깐 여쭙고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백신을 이제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우리나라가 모두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어요. 예. 자,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일단 당초에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전에 설명했고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확실하다고 정부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변이라든가 발생이 될 경우에 3차 접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사실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은 정부가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11월로 보더라도 추가적인 백신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으셨던 건데 이번에 이제 추가적인 확보를 통해서 적어도 그런 우려까지도 불식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국민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의 상당 부분은 해소되는 어떤 뭐 상황이 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을 좀 더 믿고 이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는 면은 알죠.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좀 성급하게 단언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전에 대통령께서도 모더나 회장하고 통화하면서 5월달에 거의 1,000만 명분인가요? 들어온다고 했었죠. 그게 또 지금 하반기로 미뤄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6월달까지 1,200만 명을 접종시킨다 했는데 현재까지 4월달까지 300만 명분이란 말이죠.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월달에 1,200만 명분 하려면 900만 명분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아마 600만 명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원래 발표된 계획과 달라지는 이것 때문에 백신에 대해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안 맞다. 그러니까 응원을 해드릴 테니까 발표하는 말씀만큼은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야당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님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